네,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27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날이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그래서 당장 눈 앞의 일로 다가온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연결했을 때하고 완전히 딴판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서귀포 법한포구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도 뿌연 연기가 확인이 되고요. 박사훈 기자가 제대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연기가 있고요. 이곳은 예전 같으면 최고 1m까지 눈이 쌓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적설량 10cm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눈이 있어야 5월까지 침엽수들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파리 끝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는 정말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내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소셜 라이브 시간에는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는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역임하신 조천호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가장 먼저 참 이런 분들이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날씨, 기상하고 네. 이 기상하고 기후를 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 다른 건가요? 일단 날씨, 기상은 같은 말이고요. 기후는 이제 다른 말이에요. 날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을 하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맑고 흐리고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날씨이고요. 기후는 기후학 책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때 30년 평균이 된 날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날씨는 기분이고 기후는 성품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날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변하죠. 화날 때, 슬플 때, 기쁠 때 이렇게 계속 변하는. 만약 그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날씨도 계속 이게 변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이 나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첫날은 굉장히 맑은 날이었지만 그런 날이 일주일 계속되면 그게 바로 이제 폭염이 되는 거고, 한 달, 두 달 거기 그런 식이면 거기에 바로 가뭄이 들어버리는 거고, 만약 2, 3년 계속 그렇다 그러면 거기가 사막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게 정상이고요. 반면에 이제 기후는 30년 평균이 된 우리가 이제 날씨인데, 얘는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품은 사람마다 다르죠. 각각가 굉장히 활달하신 분, 차분하신 분. 그런데 그 성품이 변해버렸어요. 굉장히 이제 어색하죠. 그 주변 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이 확 변하면 옛 어른들이 야, 죽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우리가 맞춰져서 우리가 사는 공간, 입는 거, 먹는 거, 이게 다 맞춰져 있죠. 우리의 문명조차도 그 기후에 다 맞춰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고, 기후는 지속이 돼야지 정상인데,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갖고 날씨는 또 이렇게 지속을 하려고 그러고, 기후는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속에 이제 위험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네, 기상은 기분, 기후는 성품,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저희가 시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CC 베를린에서 이제 만들어준 시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온 지구에서 뿜어내고 있는 이 초당 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구의 캐파,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 이걸 보여주는 그런 시계입니다. 자,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이 1.5도 넘게 오르면 안 된다. 이렇게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같이 살게 되면 이 시계를 보면요. 7년 6개월 후면 1.5도를 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관측값은 아니죠.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모델링을 갖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약 한 4분의 1을 바다가 흡수를 해주고요. 4분의 1 정도는 그 우리가 생태계에서 이제 흡수를 해줘. 사람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근데 그 기후 조건에 따라서도 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갖고 계속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거를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런 어떤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실험을 해갖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5도를 이제 넘을 때에 이제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이 세계 환경의 날이기도 하고 이제 네. 며칠 전이었죠. 5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날이었는데 네. 앞서 바다에서 4분의 1이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게 참 이제 선뜻 바다가 어떻게 탄소를 이렇게 품어주고 있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공기 중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하게 되면 얘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양이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이 바다가 얘를 갖다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아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다가 사람이 더 많이 배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만큼 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사이다, 콜라 이러한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그 안에 집어넣은 탄산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산도가 이제 높아갖고 뭐 아이들 뭐 이가 잘 썩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산화탄소가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바다에. 그래서 이제 바다의 그런 해양 생태계의 그런 붕괴도 바로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줄어들지만 또 바다는 산성화가 돼갖고 그런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이게 앞서 저희가 뭐 영상 구성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사실 이 기온 상승 폭을 2도가 아니라 1.5도로 묶어야 한다. 2도도 모자르다. 이렇게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게 예. 우리나라에서의 총회였습니다. 예. 또 이제 물론 그때 저도 현장 취재를 직접 갔지만 뉴스룸을 통해서는 차마 전해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 뉴스로 전해드려서 좀 아쉽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정말 과학자들이 IPCC에 모여서 네로라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뤘음에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마치 음모론처럼 허구처럼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시청자분들에게 댓글로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렇게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쩌다 사람들이 마치 이게 하나의 가설, 음모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이렇게 느끼게 된 걸까요? 글쎄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된 것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작년 초에 굉장히 미국 북부 지방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씀을 트위터에다 썼죠. 야, 이렇게 추운데 웬 지구 온난화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주요 미국의 이제 언론들이 그 신문 기사 제목을 날씨하고 기후도 구별을 못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서 이 기후를 이야기를 하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 그 북극은 영상의 온도였어요. 그보다 더 위도가 높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기후가 변화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뭐 믿음에 대한 주장이 아니죠. 이거는 과학 아니에요. 네. 과학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증, 검증 이러한 거를 통해 갖고 잘못된 것들이 다 제거된 다음에 남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잠정적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절대 진리를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항상 어떤 그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모든 그 증거와 이러한 논리를 봤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래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나은 다른 그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렇게 열려 있는 상황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진리를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후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이제 과학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뭐 주장이나 확신이나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충실한 결과로 오늘날의 기후 변화를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참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뭐 수치화된 그런 근거를 대고 얘기해라. 무조건 뭐 공포만 조성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게 참 논리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자면 사실 내일 동틀 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사실 제가 28주째 지금 7개월째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거기에 그 각종 과학적인 근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더 이상 그냥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온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음모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엄청 먼 얘기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1.5도 상승폭을 얘기했을 때 2100년까지 1.5도 이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IPCC에서 이제 그 당시에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상승폭을 묶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겐 좀 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부터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스톱이라고 해서 당장 농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 이산화탄소가 한번 이제 배출이 되게 되면 수백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건 누적이 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은 계속 축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다가 지난 2월부터 해서 4월까지 해서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10% 이상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럼 배출량이 줄었으면 농도가 줄었냐? 아니죠. 농도는 계속 얘는 공기 중에 남아있는 거니까 마치 어떤 거랑 같으냐면 막힌 욕조예요. 거기 물을 틀어놨는데 물만 10%로 줄였을 뿐이에요. 그러면 욕조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농도는 실제로다가 계속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5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2100년이 아니라 뭐 2300년, 뭐 400년 거기까지 계속 우리는 1.5도 선을 갖다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배출량이 또 결정이 된 것이고요. 네. 자, 지금 이제 9시 1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 중간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디 GY님께서 빙하가 다 녹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나요? 실제로 매년 녹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다 녹게 되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실제 그 빙하가 녹는 그 속도는 이게 굉장히 거대하죠. 그리고 겉면부터 이렇게 녹아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지금 현재 북극권에 있는 이런 빙하는 원래 다 녹고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이제 천천히 겉면부터 녹아 들어올 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000년 단위까지도 그렇게 봐요. 천천히 녹는다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오래오래 가죠. 그렇지만 팍 하고 깨버리는 순간에 순식간에 이제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네.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는 그렇게 차분하게 녹는 거는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량을 이제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금세기 말에 한 1.2m까지 지금 올라온다. 그렇게 지금 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깨지는 거는 몰라요. 과학에서는. 근데 실제로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팍 하고 깨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깨져서 들어오게 되면
물이 얼마만큼 더 높이 올라올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계산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한 7m 정도가 올라올 수가 있고요. 남극 빙하가 다 녹게 되면 70m 정도가 올라올 수가 있죠. 지금 서울의 해발 고도가 38m 정도가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깨지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런 위험이 굉장히 급박하게도 올 수 있는 이런 위험 상황에는 있다. 그런데 과학은 그거는 깨지는 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실제로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CC 보고서 중에서도 뭐 해양 특별 보고서에서 예, 예. 그런 게 나오기도 했었죠. 이제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악지대니까 아직까지 이제 직접적인 그렇게 피해는 없는데 해수면 고도가 낮은 저런 이제 남태평양의 섬나라라든가 방글라데시처럼 이제 해수면이 낮은 나라 이런 데는 벌써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막 농토를 다 못 쓰게 하고 네네. 섬나라가 없어지려고 하고 지금 이미 그러한 피해들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또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디 김경근님께서 나는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건 그냥 올라갈 때가 돼서 올라간다는 소리도 있고 사람들의 환경 파괴 때문이라는 소리도 있고 설명을 들어보면 둘 다 맞는 말 같으니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올라갈 때가 됐다. 이건 아무래도 간빙기나 그런 지구가 원래도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는 텀이 있다. 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 한 100만 년 동안에는 한 10만 년 주기로 우리가 간빙기 같다, 빙기 같다, 간빙기 같다, 빙기 같다 아주 규칙적으로 그건 자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자연에서 이제 그렇게 일어났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빙기 마지막이 2만 년 전인데 2만 년 전에서 그 간빙기까지 올라올 때 10,00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기온 변화가 4도입니다. 그건 자연에서 이제 그렇게 변화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10,000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가 변한 것이.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난 100년 동안에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금 1도가 올라버렸죠. 그러면 10,000년에 4도, 그 다음에 사람은 100년에 1도, 그러니까 25배나 지금 빠르게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자연이 갖고 있는, 자연도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어떤 자연의 힘보다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힘이 25배면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후 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이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심도 깊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호주 그 기후 보고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렇게 알려졌죠. 그리고 그 보고서는 기후 과학자들이 쓴 보고서가 아니라 안보 전략가들이 쓴 보고서예요. 그리고 이미 10여 년 전에 미국의 안보 전략가들이 그와 같은 보고서를 다 썼고요. 그게 이제 업데이트돼서 호주 보고서가 이제 작년에 나왔고, 거기서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실존적 위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인간이 이 기후를 갖다가 변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인간이 이 기후를 통제는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변화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건 뭐를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이걸 기후를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금융 위기다라든가 뭐 코로나 19다 뭐 미세먼지다 아무리 그런 위기가 있다 해도 마트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우리가 물을 살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노력을 해갖고 그런 위험이 이제 다운이 되도록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후 위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트에 가면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존적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호주 보고서에서 그 자체는 굉장히 점잖게 쓴 보고서예요. 근데 거기에 그거를 썼던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이제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자기 머리 위에 35억 명의 이 아시아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지금은 아시아 몬순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철에 한꺼번에 비가 쫙 내리는 그걸 갖고 농업을 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저기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뭐 식량이 10% 20% 주는 거는 저 일도 아닌데 그러면 수억 명이 난민이 될 텐데 그러면 그중에서 대부분이 자기 호주 쪽으로 몰려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거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어디부터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그러한 그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으로 안보의 문제로 보는데
그 대상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어요. 국가 안보를 하시는 분들. 일본도 그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위기를 인식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보면은 세계 식량 안보 그런 분석 리포트에도 우리나라가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식량 안보 문제나 다양한 그 기후 변화에 따른 그 여파 그런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보고서는 아직까지는 네.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외국 보고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들을 그렇죠. 해주고 있어요. 네. 그 외국 보고서에 대해서도 네. 제가 많이 다뤄놓은 게 있고요. 그 댓글 보내주신 시청자분들 중에 유튜브의 강하슬님께서 월요일마다 볼 수 있다는데 어디서 보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뉴스룸을 통해서 전해드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기에 이제 방송의 시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욱의 기후 1.5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연재물이 다 아마 한 번에 검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호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네. 이게 참 요즘 말로 웃크다, 웃기면서도 슬프다. 라고 느꼈던 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이걸 또 약간 반기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예, 예. 뭐 대놓고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로다가 우리가 이게 이제 지난 100년 동안에 이제 1도 상승, 그 자료만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도 어떤 게 나오냐면 너무 이제 추워도 우리가 일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너무 더워도 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딱 적정선의 그 온도가 있어야지 그 경제, 그 성장이 가장 좋은 온도가 있어요. 그게 한 13도에서 그 기후값으로 13도에서 15도 선이어야 하는데 그런 나라가 바로 딱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가장 최적점의 경제 성장을 하기에 가장 좋은 그 기후값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지난 100년 동안 1도 상승한 거를 갖고 그닥 피해도 안 받고 그닥 이익도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 같은 나라, 특히 북유럽 이런 나라들은 온난화가 이렇게 되면서 이익을 좀 이런 본 구조로 돼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미 더운 나라들은 다 이제 온도가 훨씬 이제 13도, 15도가 적정인데 그런 나라들 뭐 20도, 22도 이런 게 자기 평균 기온들이니까 계속 거기서 온도가 더 올라가 버렸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성장을 못한 이 기후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누가 이 온실가스를 배출했냐? 온난화가 일어나서 이익 본 나라들이 다 배출을 했고 지금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하고 좀 상관이 없는 나라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세계가 뭔가 이게 좀 정의롭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또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 대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그 정의에 대한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요. 저도 이렇게 기후 변화 기사 연재하면서 정말 너무도 자주 언급하고 예시로 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EU, 유럽인데 네. 유럽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일까요? 그저 막 착한 마음에 유럽 사람들만 지구를 막 걱정하고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저도 뭐 그와 관련된 어떤 뭐 보고서를 제가 읽었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형태 그것만 보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물론 이제 뭐 그런 감수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저는 어떤 거를 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에 파리 그 시장이 이제 재선이 되자마자 파리 시내 안에 6만 개 주차장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시내 안에 들어오려면 이제 대중교통을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든지 걸어서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가 저런 유럽의 좋은 도시들을 가게 되면 다 중심부에 차가 중심이 아니죠. 거긴 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막 차를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런 나라를 가면 차가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이런 느낌.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이제 느려지고 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떤 그 풍요로운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화석연료를 이제 쓰지를 말아야 되니까 재생에너지 이게 굉장히 이제 급속한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태양열 뭐 팬널 가격이라든가 그러한 거를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그 배터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85%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100원 하던 게 15원 됐다라는 소리고, 그다음에 풍력도 49% 정도가 그렇게 떨어졌고, 그리고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50%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전력 생산하는 뭐 석탄이 됐든 가스가 됐든 원자력이든 그거보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더 싸게 먹히는 세상이 온다. 그렇게 이제 산업 형식과 모든 그다음에 대량 생산 체계가 이제 됐는데 결국 그런 기술의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유럽이. 이미 걔네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제 뭐 독일이니 이런 데는 40% 이상까지 지금 다 올려놓은. 그러면서 어떤 산업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산업적인 그런 리더십을 또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좀 더 나은 그러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어떤 리더십을 장악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굉장히 또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기후를 또 걱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뭔가 환경을 걱정한다기보단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선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인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판단이지 않을까. 오랫동안 EU가 존속하기 위해선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요, 미래 먹거리, 녹색 전환 이런 얘기를 꺼내다 보면 예전에 들었었던 우리나라에서 들었었던 네. 표현이 있죠. 녹색 성장. 그 키워드 그런 거를 뭔가 표면으로 드러내놓고 강조했었던 게 우리도 그렇다면 늦은 건 아니었는데 예. 이게 참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그렇죠. 예, 어떤 일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 아니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 당시에 녹색 성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 당시에 그 새로운 석탄 발전소 7개를 새로 짓겠다라고 지금 결정이 나 있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결정한 거 아니에요, 다. 그 다음에 실제로 또 그 2000년 이후에 벌써 2001년도 그러니까 IPCC 3차 보고서가 나올 때는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합의가 돼서 이거 대응 안 하면 굉장히 위험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물론 전 세계가 2000년도 이후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아주 극대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속한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 정도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더 이상 늘리지는 않거나 다 줄였죠. 근데 대한민국은 거기서 이게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이런 추세에도 전혀 지금 맞지를 않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는 달려오지 않았나? 바로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내달리기만 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세상에서는 과거의 성공적인 방식이 오히려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판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을 우리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위험의 또 본질은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 유튜브에서 아이디 비림님께서 온난화가 이대로 지속되면 서울 날씨는 어떻게 되나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처럼 더워진다거나 우리가 익히하는 나라와 비교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아열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이제 우리 제주도 날씨가 우리 남부 연안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알다시피 한 1.5도 정도 상승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 생태계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대구 사과가 이제 뭐 충청도를 넘어서 경기 북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이게 우리한테 위기까지는 안 됐죠. 우리의 삶에 뭔가의 끈이 있었지만 저는 위기는 이러한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실존적 위기, 마트에 갔더니 먹을 게 없다라든가 이러한 것이 진짜 이제 위기로다가, 그래서 우리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파국의 그러한 상황을 들어가는 게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2도 이상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한번 진입을 하게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거나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한다. 그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증폭을 시켜가면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를 지구 스스로가 갖고 있거든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생명체를 갖다 지구 스스로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우리가 2도 이상을 올리게 되면 그러한 과정들이 다 터지도록 우리는 방아쇠를 당겨버렸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는 인간이 뭐를 좀 해갖고서 이거를 제대로 기후를 맞추겠다? 그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아무튼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한 이러한 위기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제 절박한 위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실제로 우리 남해안 부근에서 이제 잡히는 살고 있는 어종도 대부분이 아열대 어종으로 이미 예, 예. 변화를 했고요. 앞서 초반에 저희 오늘 소셜 라이브 앞부분에 그 제가 고산 침엽수들이 죽어가는 현장 갔었던 것도 잠시 보여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자체적인 품종의 고산 침엽수 종류들도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해저나 아니면 높은 고지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적인 작물도 마찬가지로 수확량이 급감하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까지 남은 시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도 그러니까 송도 인천에서 했었던 IPCC 그 특별 총회에서 이제 1.5도가 되는 경우 그게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상승한 이거는 감지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거나 이러지는 않죠. 뭐 폭염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뉴스를 틀었더니 뭐 호주의 산불, 가뭄이 뭐 7개월 동안에서 산불이 잘 난다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감지를 하는 위험인데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게 지금 현재 추세라면 2040년경이면은 1.5도를 넘을 거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항시적으로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다가 뭔가 지금 폭염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폭염이 정상인 상황? 이런 상황까지 들어갈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회복력을 상실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볼펜심 앞에 그 작은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확 당기면 다시는 제자리로 못 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2도 이내라고 하면 탄속력, 회복력을 가져서 다시 이제 되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되지만 2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문명을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그건데 바로 그것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전국의 시군구 228곳 중에서 226곳이 공동으로 기후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선언에 동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빠진 곳이 울산 남구와 경남 의령군인데 두 곳의 단체장이 이제 옥살이를 하면서 지금 현재 빈 상태거든요. 공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어떤 내용, 세계에서 처음 있었던 이 선언이 어떤 내용이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전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전환은 각자의 책임에 합당한 부담을 져야 하며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실행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현장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뭐 탄소 중립이나 여러 가지 뭐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타겟으로 설정하는 이때까지 뭔가를 하자라고 설정해놓은 시기가 2050년이잖아요. 예. 근데 왜 2050년인 거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뭐 2040년일 수도 있고 뭐 2048년, 49년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예, 그것도 이제 그 2018년 인천에 있었던 IPCC 총회 때 이제 그게 결정이 나는데 그때 우리가 1.5도를 넘게 되는 그 배출의 양이 그 당시 이제 계산이 나왔고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 2010년도에 배출했던 양에
2030년이 되면 45%만 배출을 해야 되고 2050년이 되면 넷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럼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은 화석연료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넷제로 상태를 만들어야지만이 1.5도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제 그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게 딱 그럼 2050년에 넷제로냐? 그것도 확률로 나와요. 그게 이제 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6%의 확률로 1.5도를 막을 경우에 2050년에 넷제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2050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전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IPCC 보고서라는 게 단순히 그냥 몇 명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각국의 과학자들이 진짜 그 보고서의 문장 하나하나에 만장일치를 해야지 그게 담기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저희가 그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벌써 9시 34분이 되고 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렇다면 2050년의 지구 예.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뭔가 희망찬 버전도 있을 거고 좀 현실적인 암울한 버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지금 우리가 2050년에 이 기후라고 하는 그것이 이 자연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그 어떤 자연의 힘보다 강력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50년까지 인간이 무슨 짓을 할 것이냐가 이제 그 모습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과학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배출 사회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파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우리가 2도, 1.5도 이내로 이제 맞게 되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홍수도 나고 가뭄도 나고 하지만 탄속력, 회복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만 만약에 그 2도를 이제 넘게 되는 그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물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이게 사회 불안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거를 막아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자가 예측할 문제가 아니라요. 이걸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것이냐로 결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 맞아서 이렇게 조천호 원장님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소셜라이브에서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따라서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지금 연구가 이루어졌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매주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라이브 427번째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